뉴스타트 2부로 이어갑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의 발전소 공격 유예 시한이 48시간 남았다며 종전 합의를 재촉했지만 이란은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이란에 격추된 미군 전투기 조종사를 찾기 위한 미국과 이란의 수색 작업은 이어지고 있는데요. 워싱턴 연결합니다. 신윤정 특파원,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을 향한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또 냈군요. 네, 트럼프 대통령은 평소 주말과 달리 플로리다주 마러라고 사저에 가지 않고 백악관에 머물고 있는데요. 대국민 연설 뒤 사흘째 공식 석상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채 현지 시간 토요일 오전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내가 이란에 합의하거나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기까지 열흘을 줬던 것을 기억하라라고 글을 썼습니다. 이어서 시간이 많지 않다. 그들에게 지옥문이 열릴 때까지 48시간 남았다고 밝혔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미 동부 시간 기준 4월 6일 저녁 8시를 마감 시한으로 제시했는데 이틀 남은 시한을 상기시키며 미국의 종전 요구안에 합의할 것을 재촉한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합의가 안 되면 이후 이란의 발전소와 유정, 하르그 섬과 모든 담수화 시설을 폭파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If there is no deal, we are going to hit each and every one of their electric generating plants very hard and probably simultaneously. We have not hit their oil, even though that's the easiest target of all. 트럼프 행정부는 이란 정권을 향한 심리적, 정치적 압박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미 국무부는 지난 2020년 미군 공격으로 숨진 가셈 솔레이마니 전 이란 이슬람 혁명수비대 사령관의 조카딸 가족의 영주권을 취소하고 구금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미 로스앤젤레스에서 사는 조카딸 모녀가 호화로운 생활을 누리며 이란 테러 정권을 위한 선전을 퍼뜨렸다고 주장했습니다. 테러 정권 지지자라는 프레임을 씌우면서 이란 내 반정부 여론을 자극하려는 의도도 있어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최후 통첩에 대한 이란의 반응도 조금 전에 나왔죠. 네, 그렇습니다. AFP 통신은 이란 군이 트럼프 대통령의 48시간 최후 통첩을 거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란 중앙군사령부가 트럼프의 위협을 무력하고 초조하며 균형을 잃은 어리석은 행동이라고 비판하면서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발표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트럼프의 SNS 게시글에서 사용된 표현을 되풀이하면서 이 메시지의 단순한 의미는 당신에게 지옥의 문이 열릴 것이라는 점이라고 경고했다고 통신은 전했습니다. 이란에 대한 군사작전에 투입됐다가 격추된 미군 전투기의 실종 병사 찾았습니까? 네, 미국과 이란이 격추된 미 F-15 전투기에 탑승했던 미군 병사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 수색 경쟁을 벌이고 있지만 아직 찾았다는 소식은 없습니다. 미군은 수색과 구조용 헬기를 투입해서 전투기에 탑승했던 병사 1명을 구조했고 나머지 1명을 찾는 작업을 이틀째 벌이고 있습니다.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는 미군 특수부대가 구출 작전을 위해 이란 영토에 진입했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이란은 미군의 수색을 저지하면서 미군보다 먼저 실종자 신변을 확보하기 위한 속도전에 나섰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는 미군이 실종된 것으로 추정되는 이란 남서부 산악지대를 봉쇄했고 실종 병사를 생포에 넘기면 현상금을 주겠다고 방송에서 발표했습니다. 이란이 먼저 실종자 신병을 확보할 경우 전쟁은 물론 현재 진행 중인 종전 협상에서도 유리한 입장을 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뉴욕타임스는 전투기 손실과 구조 작업은 미국의 군사적, 외교적 난제를 안겨줬고 실종된 미국인이 포로로 잡힐 경우 난관은 더 가중될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미국 주요 매체들은 또 이란의 공군 등 군사력이 완전히 괴멸됐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과 이란의 상황이 다르다는 점을 잇따라 지적하고 있습니다. Hurting their air force and their missile program at levels never seen before. Their air force is gone. Their missiles are just about used up or beaten. 트럼프 대통령이 공언한 공격 기한 6주차로 접어든 상황에서 미군 전투기 격추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종전 부담을 더 키울 전망입니다. 백악관과 미 국방부는 미 전투기 격추와 실종 병사에 대한 공식 논평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미군은 그동안 이란의 방공망이 대부분 무력화됐다고 강조해왔는데 미군기 2대가 잇따라 격추되면서 이 같은 주장이 무색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밝힌 이란 발전소 공격 유예 기간이 6일에 종료되는 만큼 이번 주말이 전쟁의 중대고비가 될 걸로 보입니다. 윤혜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금까지 쿠웨이트군의 5인 사격이나 사고는 있었지만 이란군의 대공사격으로 미군기가 격추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미국이 그동안 자신해온 이란의 방공망 무력화 주장이 무색해진 겁니다. 특히 이번 미 전투기와 공격기의 격추가 트럼프 대통령이 1일에 앞으로 2, 3주간 극도로 강력한 타격을 예고한 직후 발생했다는 점에서 주목됩니다. We're going to hit them extremely hard over the next 2 to 3 weeks. We're going to bring them back to the Stone Ages where they belong. 이 발표 직후 미군은 이란 수도 테헤란 인근 대형 교량을 공습으로 파괴했고 예고한 발전소 타격도 할 것임을 경고한 상태입니다. 공세 강도를 끌어올린 미군에 맞서 이란군도 개전 후 처음으로 미 전투기를 격추함으로써 저항의 여력과 의지가 있음을 보여줬습니다. CNN은 이란이 여전히 상당량의 미사일과 드론 발사 능력을 유지하고 있다는 정보당국의 분석을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این جنگ تا خواری ذلت و پشیمانی دائمی قطعی و تسلیم شما ادامه خواهد داشت. 앞으로 협상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교전이 한층 더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2차례 연장한 이란 내 발전소 공격 등 세후 통첩 유예 시한이 6일로 끝나기 때문에 이번 주말이 전쟁의 중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이 파키스탄이 중재하는 미국과의 회담을 거부한 적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아라그치 장관은 현지 시간 4일 소셜미디어 X에 영어로 미국 언론이 이란의 입장을 오역하고 있는데 이란은 파키스탄의 노력에 깊이 감사하며 이슬라마바드에 가는 걸 거부한 적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이란의 유일한 관심사는 이란에 강요된 이 불법 침략 전쟁을 결정적이고 영구적으로 종결하기 위한 조건이 무엇인가 하는 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종결을 뜻하는 end를 대문자로 써서 일시 휴전이 아닌 완전 종전과 재발 방지가 이란의 요구라는 기존의 입장을 다시 부각했습니다. 미국이 이란 최대 교량을 폭파한 뒤 보복에 나선 이란이 이스라엘뿐 아니라 요르단 등 중동 지역을 겨냥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트럼프 대통령의 호르무즈 최후 통첩 시한을 이틀 앞두고 이란 내 석유화학단지와 원전 등을 공습했습니다. 요르단 암만에서 조수연 특파원입니다. 현지 시간 4일 요르단 곳곳에서 공습 사이렌과 함께 큰 폭발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요르단 공군은 요르단 내륙을 겨냥한 이란 미사일을 성공적으로 요격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수도 암만 북동쪽 자르카와 중부 카라크 등 여러 지역에 파편이 떨어지면서 부상자와 시설물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하루 동안 요르단에서 미사일 파편 관련 사고 17건이 보고됐습니다. 이스라엘에서 가까운 국경 지역에는 미사일 파편이 발전소에 떨어져 5천여 가구가 정전을 겪었습니다.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에서는 가스시설이 공격받았는데 요격된 발사체 파편에 맞아 5명이 숨지거나 다쳤습니다. 중동 전역을 공격하고 있는 이란이 미국의 지상전에 대비해 어린이까지 동원해 병력을 충원하려 한다는 월스트리트저널 보도도 나왔습니다. 이란 당국이 자원병 참여를 독려하고 있는데 이번 모집에 12살 어린이도 포함됐다는 겁니다. 이란은 또 석유 항구 방어를 강화하며 하르그 섬을 요새화하는 데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맞서 미국과 이스라엘은 이란 남서부 석유 화학단지와 부셰르 원자력 발전소를 공격해 부상자가 발생하고 시설 일부가 파괴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이란 남부의 시멘트 공장, 이란과 이라크 국경에 있는 교역 터미널도 공격해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는 이란에서 부셰르 원전 피격 내용을 보고했다며 방사능 수치 증가는 보고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제2전선 레바논에서는 이스라엘과 헤즈볼라의 교전이 격화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군이 지상전과 동시에 수도 베이루트에서 헤즈볼라 기반 시설을 폭격하자 헤즈볼라는 레바논 남부에 있는 이스라엘군을 겨냥해 로켓을 발사하며 양측에서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암만에서 YTN 조수연입니다.
러시아 국영 원전기업 로사톰은 미국 이스라엘의 공격을 받은 이란 부셰르 원자력 발전소에서 자국 전문 인력 198명이 추가 철수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리아 보노토스티 통신 등에 따르면 이번 인력 철수는 부셰르 원전이 공격받기에 앞서 계획됐습니다. 이번 철수는 미국 이스라엘에도 알렸으며 이란 정부가 안전 조치를 강화하기로 했고 아르메니아 당국과도 조율했다고 리아체프 CEO는 덧붙였습니다. 지난달 초 사우디아라비아의 미국 대사관이 이란의 드론 공격을 받았을 때 원래 알려졌던 것보다 훨씬 큰 피해가 있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미 월스트리트 저널은 전현직 미국 관리를 인용해 미 대사관 건물의 보안구역을 관통한 드론 공격으로 건물 3개 층이 심각하게 파괴됐다고 보도했습니다. 피격 구역에는 미 중앙정보국 지부도 포함이 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우리 선박 20여 척도 한 달이 넘게 페르시아만에 고립돼 있습니다. 일본 선박이 호르무즈를 통과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우리도 이란과 협상에 나서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정부는 일단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홍성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호르무즈 해협 안쪽 페르시아만에는 우리 국적 선박 26척이 한 달 넘게 고립돼 있습니다. 외국 선박에 탄 한국인 선원까지 합치면 170명이 넘는 우리 국민이 배 위에 발이 묶여 있습니다. 이란은 자신들을 공격한 나라 외에는 호르무즈 통과가 가능하다고 주장하지만 섣불리 배를 움직일 수는 없습니다. 이란이 적의 동맹국까지도 호르무즈 봉쇄 대상임을 명시했기 때문입니다. به روی کسانی که به کشور ما تجاوز ناجوانمردانه را انجام دادند و متحدینشون. 실제로 미국의 동맹국인 태국의 선박이 경고를 무시하고 호르무즈를 통과하다 이란의 공격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와 마찬가지로 미국 동맹인 일본의 선박이 호르무즈를 빠져나왔다는 소식은 우리에게도 중요한 신호입니다. 이란과의 협상 결과에 따라 한국 선박들도 호르무즈 통과가 허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그러나 이란과의 소통은 이루어지고 있다면서도 우리 선박의 호르무즈 통과를 위한 협상 여부에 대해서는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란과의 외교적 소통 채널은 늘 열려 있습니다. 상황이 너무 유동적이고 그리고 고려해야 될 요소들이 너무 복합적으로 얽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을 좀 신중하게 보면서 그렇게 대응을 해나가고자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마저 호르무즈 이용은 필요한 나라가 알아서 하라는 식이어서 우리 정부의 고민은 깊어질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YTN 홍성기입니다. 당분간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해제할 가능성이 적다고 미국 정보당국이 판단하고 있다고 로이터 통신이 현지 시간 3일 익명 취재원 3명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이는 세계의 주요 원유 수송로 중 하나인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이란의 통제권이 미국에 대해 이란이 지닌 실질적 유일한 지렛대이기 때문이라고 취재원들은 설명했습니다. 이런 분석은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통행 제한 조치로 에너지 가격을 높게 유지하는 게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인기 없는 전쟁에서 빨리 출구를 찾도록 압박하는 수단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로이터는 지적했습니다. 이란이 자국 항구로 생필품 등을 싣고 오는 선박은 호르무즈 해협 통과를 허용했다고 이란 타스님 뉴스가 현지 시간 4일 보도했습니다. 타스님 뉴스가 입수한 서류를 보면 현재 오만만에 있는 선박을 포함해서 이란 항구로 오는 선박들은 이란 당국과 조율을 통해 호르무즈 해협 통과 프로토콜을 준수하라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4월 1일자로 발송이 된 이 서한은 또 강력한 이란 정부와 승리하는 이란군의 합의와 발표에 따라 인도적 물품, 특히 생필품, 사료 등을 실은 배에 호르무즈 해협 통과를 허용하기로 했다고 적혔습니다. 정부가 홍해 바닷길에 대한 우리 국적 선박의 운항을 제한적으로 허가하기로 했습니다. 선원들의 동의를 전제로 원유와 같은 필수 전략 물자의 수급 숨통을 튀게 할 조치인데 정유사들도 사우디아라비아 얀부항 선적을 본격 추진할 예정입니다. 박기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덴만과 홍해의 관문인 바브엘만 대부해협. 지난 2023년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투가 시작된 뒤 해수부는 이곳 운항 자제를 강력히 권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란의 지원을 받는 예멘 후티 반군의 공격 가능성도 점쳐지는 곳입니다. 문제는 호르무즈 해협을 우회할 송유관의 도착지 사우디아라비아 얀부항이 바로 이곳에 있다는 점입니다. 국내 정유사들은 해외 선사를 이용해 얀부항에서 일부 대체 원유를 선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 운송 계약에 체결된 국내 선박을 이용할 수 없어 어려움을 호소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선사들이 원할 경우 홍해를 통해 원유를 운송할 수 있도록 협의하라고 지시한 뒤 정부의 기류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해수부는 원유 등 전략물자에 한해 산업부와의 협의를 통해 통항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또 위험지역 운항 사실을 선원들이 동의해야만 한다는 전제 조건을 붙였습니다. 이에 따라 HD현대오일뱅크와 S오일, GS칼텍스 등 우리 정유사들도 국적 선사를 이용한 얀부항 선적을 추진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통상 정유사는 미국 등에서 생산된 경질유와 중동산 중질유를 각각 다른 비율로 섞고 이에 맞춘 정제 시설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정유사들의 경우 중동산 중질유 비중이 별반을 넘는 것으로 알려져 더 많은 중동산 원유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중질료가 하나도 없으면 아마 공장이 돌아가지 않는 수준이 있을 겁니다. 근본적인 공장 자체를 바꿀 수가 없는 상황에서 중질료가 없어서는 안 되는 거죠. 사우디아라비아 얀부항까지 우리 국적 선사들의 운항이 가능해지면서 일단 국내 원유 수급난에 숨통이 트일 것이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하지만 후티 반군의 공격 가능성이라는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만큼 정부도 추가적인 현지 모니터링을 이어갈 방침입니다. YTN 박견입니다. 이란 의회 의장이 바브 엘만데브 해협 봉쇄를 우회적으로 위협했습니다. 모하마드 갈리바프 의장은 현지 시간 3일 밤 전 세계 석유, 액화천연가스, 밀쌀, 비료, 수송량 중 바브 엘만데브 해협을 통과하는 비율이 얼마나 되나, 해협을 통과하는 물동량이 가장 많은 나라와 회사는 어디인가라고 소셜미디어에 적었습니다. 이 글은 이란 이슬람 혁명 수비대가 세계 원유 수송량의 20%가 통과하는 호르무즈 해협을 사실상 봉쇄한 데 이어 바브 엘만데브 해협 봉쇄에도 나설 수 있음을 우회적으로 경고한 것이란 해석이 나옵니다. 중동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최근 유가 상승을 틈탄 범행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금을 노린 절도도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경찰이 관련 범죄를 대상으로 집중 단속에 나섭니다. 김다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4일 경북 상주에 있는 금은방입니다. 한 남성이 10돈 남짓한 금목걸이를 쥐어봅니다. 무게를 비교해보는가 싶더니 그대로 뛰쳐나갑니다. 골목을 내달려 미리 준비해둔 차량에 올라탑니다. 하지만 얼마 못 가 20분 만에 경찰에 덜미가 잡혔습니다. 치솟는 유가에 기름 도둑도 기승입니다. 인터넷에선 하룻밤새 200리터가 털렸다, 주유구까지 망가졌다 등 피해 글도 심심찮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CCTV 사각지대를 피하란 조언부터 수리비라도 아끼려면 연료통 뚜껑을 열어둬야 한다는 등 웃지 못할 자구책도 등장합니다. 이처럼 가격 상승이 범죄로 이어지자 경찰도 대응에 나섰습니다. 앞으로 석 달 동안 금과 코인, 유류, 전자부품 같이 가격 상승폭이 큰 품목을 노린 범죄를 집중 단속합니다. 경찰은 규모에 따라 광역 수사대를 투입해 초기부터 총력 대응하겠다는 방침입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어제 전남 장성 황룡 농협자재센터를 찾아 중동 전쟁에 따른 주요 농업용 기자재 수급 동향을 점검했습니다. 김 총리는 이 자리에서 농업용 기자재 수급 동향을 보고받고 면세유나 농업용 비닐, 비료 등은 농업인의 체감도가 높은 만큼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부처의 원자재 가격 동향과 현장 상황을 지속해서 점검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두 달도 채 남지 않은 6.3 지방선거, 최대 격전지는 단연코 서울입니다. 본경선을 앞두고 양당 모두 TV토론회가 진행 중인데 정원호, 오세훈, 일강 후보에 대한 각 당 후보의 견제가 거센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박희재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경선 1강으로 꼽히는 정원호 예비후보는 토론회 내내 자신의 행정 경험을 부각하며 굳히기를 시도했습니다. 선거란 상대 후보와 싸우는 것이 아니고 시민의 불편함과 싸우는 과정입니다.
맹추격 중인 박주민, 전현희 후보는 부동산 문제를 앞세워 무늬만 실속 아니냐, 정확한 공약이 뭐냐며 집중 공세에 나섰습니다. 후보님의 실속형 아파트는 임기 내에 거의 공급될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타임라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빠져 있는 게 상당히 좀 답답하고. 본경선 후반전으로 갈수록 거세지는 공격 수위에 쫓고 쫓기는 모습은 마지막 3자 토론회까지 이어졌습니다. 성동구청장 재임 당시 구정 관련 공세는 물론 성폭력 관련 재판 중에 있는데 기관장으로 다시 임명이 비영리 법인의 임명권은 구청장에게 없습니다. 내란 세력에 대한 평가 시비까지 나왔습니다. 낮은 형을 선고했을 때 시민의 뜻을 받든 결과라고 처음에 메시지를 내셨다가 법정 최고형이 선고돼야 된다. 이것은 2심 때 다뤄지기를 바란다. 일강에 대한 공세는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입니다. 윤희숙, 박수민 후보는 현직 오세훈 시장을 상대로 서울시 부동산 정책 실정을 직격했는데 오 시장은 이재명 정부 탓으로 돌렸습니다. 네, 문재인 정부도 몇 개 지역에만 쓴 것을 강남 3구와 용산까지로 다 확대를 절반밖에 안 되는데 토호제를 푸니까 당연히 강남이나 용산에서 문제가 생기고. 이재명 정부가 적대적입니다. 묵묵부답, 정말 마이동풍입니다. 탄핵 1년에도 해결하지 못한 전륜 논란에 지방선거를 앞둔 공천 내홍까지 장동혁 대표와의 거리감도 제각각이었습니다. 원내대표 비서실장 출신인 박 후보는 옹호를. 자꾸 장동혁 대표한테만 뭐라 하면 안 되고 후보 스스로 확장하면 됩니다. 공천 과정에서 사사건건 부딪힌 오 후보는 애둘러 비판을. 잃어버린 국민의힘의 신뢰와 사랑을 되찾을 수 있는지. 윤 후보는 한술 더 떠 백의종군을 요구했습니다. 백의종군 하시는 걸로 결심하시고 하얀 옷 입고 유세장에 오시면. 양당 모두 앞선 후보에 대한 집중 견제가 이어지는 가운데 지방선거에서 맞붙을 최종 후보들은 앞으로 보름쯤 안에 모두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보수의 심장 대구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국민의힘이 자중질환에 빠진 사이에 민주당이 김부겸 전 총리를 등판시켜 6월 핵심 승부처로도 불리는데요. 이 대구에서 역사상 처음으로 민주당 시장이 나올지 관심입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지난 1995년 민선 1기 노태우 청와대 경제수석 비서관 출신 문희갑 전 시장을 시작으로 대구의 경제 활성화가 제일 긴급 과제이기 때문에 직전 홍준표 전 시장까지 대구는 30년 가까이 8번의 민선 시장 선거에서 단 한 번도 민주당 계열 후보의 당선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통합신공항을 인천공항의 물류나 여객수송에 대선 민심도 마찬가지입니다. 87년 직선제 개헌 이후 대구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으로 보수표가 갈렸던 19대를 제외하곤 60%대에서 많게는 80%대까지 언제나 보수당 몰표였습니다. 영호남 지역 갈등 구도도 옅어졌다지만 여전히 인물보다는 당이 우선. 대구가 이른바 보수 텃빠지자 심장으로 불리는 이유입니다. 망가진 대구를 그야말로 단디해야 되는 선거입니다, 여러분. 윤석열! 이랬던 대구 민심이 2달 남은 이번 6.3 지방선거에선 출렁이다 못해 요동치는 모습입니다. 민주당 간판으로 대구에서 배지를 달았던 김부겸 전 총리의 등판이 결정적인데 동진을 꿈꾸는 집권 여당은 선물 보따리로 지원 사격에 나섰습니다. 김 전 총리는 박근혜 전 대통령 예방을 추진하고 대구 컨벤션 센터에 박정희 전 대통령의 이름을 달자는 등 민주당 후보로는 입에 올리기 어려운 보수의 유산을 껴안으며 광폭 행보에 나섰습니다. 전시관이라는 이름 앞에다가 박정희라는 자부심을 대구 시민들이 느끼는 산업화의 주역 자부심의 이름을. 반대로 대구 맹주를 자처하는 국민의힘은 아직 김 전 총리와 맞설 후보조차 정하지 못했습니다. 특정 후보 내정설부터 원칙 없는 컷오프와 이어진 가처분 소송 탓인데 좌충우돌하던 이정현 공관위원장은 돌연 사퇴했습니다. 제가 이정현 공관위원장을 모신 것은 그분의 여러 정치적 경험과 자산을
우리 국민의힘의 에너지로 활용하기 위해서. 이 와중에 보수당에서 대통령 후보까지 지냈던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김부겸 전 총리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그래도 국민의힘에선 설마 대구에서 지겠느냐며 후보가 한 명으로 압축되면 분위기를 금방 뒤집을 수 있을 거라 자신합니다. 보수 심장에 대한 기대가 여전한 건데 대구가 버려야 진짜 보수가 산다는 김부겸 전 총리의 회초리론이 격변을 일으킬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1년을 맞은 날 여야의 표정은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청사는 진행형이라며 반성한다면 6월 지방선거 후보를 내지 말라고 꼬집었는데 국민의힘은 공식 논평조차 내지 못했습니다. 임성재 기자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된 지 꼭 1년 되는 날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그때의 탄핵소추단과 법률 대리인들을 국회로 불러 대국민 보고회를 열었습니다. 내란 청사는 3년, 5년, 10년 혹은 그 이상이 걸릴지 모르는 현재 진행형이라며 역시나 국민의힘을 정조준했습니다. 윤어게인 세력이 여전히 활개치고 있다는 건데 6월 지방선거로 확실하게 심판해야 한다며 국민의힘의 반성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진정으로 반성하고 책임을 진다는 자세라면 이번 6.3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은 후보를 내지 말아야 됩니다. 또 국민이 그만하면 됐다고 할 때까지 내란 청산의 발걸음을 멈추지 않겠다는 다짐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연이은 특검부터 국회에서 진행 중인 조작기소 국조특위까지 청산 작업에 대한 의지를 또다시 드러낸 건데 반면 국민의힘은 공식 메시지 한 줄 없이 침묵을 이어갔습니다. 한동안 저륜 논란으로 당내에서도 문매를 맞은 장동혁 대표가 여러 차례 SNS 글을 올렸지만 내용은 공소 취소나 노란봉투법 등 현안에 대한 의견을 적는 게 전부였습니다. 그나마 당 수석 대변인의 입에서 파면 1년에 대한 소회가 언급되긴 했지만 추가 사과는 없었습니다. 지난 결의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의힘은 잘못된 비상계엄으로 인해 국민께 혼란과 실망을 드린 점에 대해 사과드렸습니다. 윤어게인에 반대한다는 앞선 당 결의문으로 입장을 가름한 셈인데 사과가 또 다른 사과 요구로 꼬리를 물 수 있다는 법력권의 추가 공세를 염두에 둔 거란 해석입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퀴즈 단체장 퇴출에 국민의힘은 과거보단 미래에 방점을 찍으며 6월 지방선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선거를 앞둔 각 당의 전략은 2달 뒤 결과로 평가받게 될 전망입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2차 종합특검이 비상계엄 당시에 상관이 불법 장악을 시도한 수사 2단과 관련해서 범죄단체 조직 혐의를 적용하며 배경에 관심이 쏠립니다. 내란 비선 실세로 꼽히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을 겨냥한 거란 해석이 나오는데 풀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는 분석입니다. 박광열 기자입니다. 12.3 비상계엄 당일 정보사 요원이 포함된 계엄군이 선관위에 들이닥친 건 계엄 선포 5분이 채 지나지 않아서였습니다. 관련해 종합특검은 계엄 당시 민간인 신분이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선관위 장악을 위해 구상한 비선 조직 수사 2단을 정조준했습니다. 눈길을 끄는 건 적용 혐의입니다. 합수부 산하 수사 2단의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에 대한 불법 수사 계획과 관련하여 범죄단체 조직죄로 입건하여 NLL 도발, 체포정치인 처리계획 등 비상계엄이 장기 집권을 위해 미리 기획됐다는 주장을 입증할 핵심 증거, 노상원 수첩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 노 전 사령관 압박카드란 분석도 나옵니다. 범죄단체 조직죄는 범죄를 목적으로 단체, 집단을 만들었을 때 성립되는데 보이스피싱과 전세사기, N번방 사건 등에 적용됐습니다. 단체 조직이 인정되면 중한 처벌이 가능한 만큼 태도 변화를 끌어낼 전략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내란 혐의 1심 재판부가 수첩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은 상황에서 혐의를 다르게 적용, 앞선 수사와 별개로 사안을 들여다보겠다는 취지로도 읽힙니다. 다만 일각에선 물음표 섞인 시선도 있습니다. 특별수사팀 참여 경력이 있는 법조 관계자는 YTN에 내란죄 자체가 집합범으로 별다른 실익이 없다고 지적했고 또 다른 검찰 출신 변호사는 자칫 이중기소 역공에 직면할 수 있다 우려했습니다.
앞서 내란 특검 역시 범죄조직단체 혐의 적용을 브레인스토밍 차원에서 검토하는 데 그친 거로 파악됐습니다. 계엄이 우발적이라는 1심 판단을 뒤집을 핵심 증거의 발굴은 2차 특검의 성패를 가를 최대 과제입니다. 범죄단체 조직이란 승부수가 돌파구를 찾을 변수가 될지 주목됩니다. YTN 박광렬입니다. 경남 창원과 충남 천안에서 전기차가 단독 사고를 낸 뒤 불길에 휩싸이는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인천 송도에서는 숙박업소에서 불이 나 투숙객 26명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주말 사건 사고 소식 김근우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까맣게 탄 전기차에서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소방대원들이 한참 물을 뿌렸지만 펑하는 소리와 함께 다시 불길이 치솟습니다. 차가 뒤로 밀릴 정도로 강한 수압에도 불이 좀처럼 잦아들지 않습니다. 새벽 6시 40분쯤 경남 창원에서 전기 택시가 도로와 인도 사이 연석을 들이받았습니다. 60대 운전기사는 대피해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불이 1시간 40여 분 동안 꺼지지 않아 한때 주변 통행이 통제됐습니다. 전기차 앞부분이 형체를 알아볼 수 없게 탔습니다. 오전 8시쯤 충남 천안에서는 빗길에 미끄러져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전기차에 불이 붙었습니다. 운전자는 탈출했지만 배터리 탓에 불이 1시간 넘게 꺼지지 않았고 지자체가 재난 문자로 도로를 우회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모텔 창문으로 시커먼 연기가 치솟습니다. 오전 9시 40분쯤에는 인천 옥년동에 있는 7층짜리 숙박업소 5층 객실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투숙객 1명이 에어매트로 뛰어내리다가 갈비뼈가 부러지는 등 모두 26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고 51명이 급히 대피했습니다. 소방당국은 투숙객이 전자담배를 충전하다가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침 8시쯤에는 경기 평택시 포승읍에 있는 폐기물 처리업체 야적장에 불이 났습니다. 물에 닿으면 폭발하는 화학 폐기물을 쌓아둔 곳에 비가 내려 불이 시작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2시간여 만에 큰 불길을 잡은 소방은 잔불 정리를 마치는 대로 화재 원인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YTN 김근우입니다. 최근 불이 난 서울 송파구 장미아파트와 강남구 은마아파트는 모두 지어진 지 50년 가까이 된 곳으로 스프링클러가 없어 논란이 됐습니다. 노후 아파트 화재 예방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23일 서울 송파구의 장미아파트에서 불이 나 한밤중 주민 70여 명이 대피했습니다. 불이 났던 세대 주변은 아파트 아래에서도 그을린 흔적이 선명합니다. 12층이지만 스프링클러는 없었습니다. 1979년 준공된 노후 아파트이다 보니 화재 대응이 쉽지 않았다고 주민들은 말합니다. 방송으로 대피하라는 소리는 기억이 없고 문 열어보니까 불 난 걸 알고 대피를 했는 거죠. 한참 이제 계단으로 피신 중에 전화 받으니까 소방 차를 갖다가 움직이려고 그러니까 차를 좀 빼달라는 거예요. 지난 2월에는 같은 해 지어진 강남구 은마아파트에서 불이 나 10대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는데 역시 스프링클러는 없었습니다. 공동주택 스프링클러 의무화 규정이 처음 생긴 건 1990년으로 이전에 지어진 아파트는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렇다 보니 전국 아파트 세대의 절반 이상이 스프링클러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스프링클러가 초기 화재 진압에 효과적인 만큼 준공 연도에 상관없이 모든 공동주택에 반드시 설치하게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비용과 공사 기간에 대한 부담, 건물의 구조적인 한계 등을 고려해 간이 스프링클러나 자동 확산 소화기를 설치하도록 하고 비용을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수도에 연결해서 그 헤드에서 물이 나오게 할 수도 있습니다. 배영산 하지만 펌프 이런 게 다 필요 없어. 자동 확산 소화기는 가격이 저렴하지만 상대적으로 불을 잘 끄는. 또 스프링클러가 없는 노후 아파트의 전기 설비와 소방시설 점검을 강화해 안전 사각지대를 없애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YTN 김희영입니다. 경찰이 1억 원대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을 처음으로 소환했습니다. 강 회장은 여러 질문에 성실히 조사받겠다고만 답했습니다. 송수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에 출석합니다. 취재진 질문에는 성실히 조사받겠다고만 짧게 답했습니다. 억대 금품수수 혐의 인정하십니까?
조합원들 사퇴 요구하는데 입장 있으십니까? 재단 성실히 조사받고 오겠습니다. 재단 사업 강 회장은 선거를 앞둔 지난 2024년 1월쯤 계열사 거래처 대표로부터 2차례에 걸쳐 1억 원이 넘는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강 회장의 당선이 유력해지자 업체 대표가 금품을 건네며 사업 편의를 봐달라고 청탁한 건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농협중앙회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고 강 회장에 대해 출국 금지 조치했습니다. 경찰은 처음으로 소환한 강 회장을 상대로 금품을 받은 것이 맞는지 등을 집중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강 회장은 정부합동 특별감사에서 추가 비위가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재단 사업비를 유용해 선거를 도운 조합원에게 답례품을 제공하거나 취임 1주년 명목으로 지역조합에서 10돈짜리 황금 열쇠를 받은 정황이 확인된 건데 이와 관련한 경찰 수사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YTN 송수연입니다. 최근 육군 헬기가 유엔군 사령부 승인 없이 비무장지대에 투입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산불을 진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목적이었다고는 하지만 군사 분계선까지 접근하면서 유엔사와 군 당국이 비행 경위와 월선 여부 조사에 나섰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육군이 운용하는 수리온 헬기가 비무장지대에 들어간 건 지난달 23일 오후입니다. 같은 날 아침 경기도 연천 남방 한계선 북쪽에서 난 산불을 공중 진화하기 위해 투입된 겁니다. 군용 헬기가 비무장지대에서 비행한 건 이례적으로 지상장비 투입이 어려운 특성을 고려해도 통상 산불이 나면 산림청 헬기가 동원됩니다. 저희가 헬기 자원이 많다 보니까 지원을 나가는 편이고 아마 승인이 필요한 지역이었을 거예요. 군은 당시 군용 헬기를 투입하면서 비무장지대를 관할하는 유엔군 사령부와 사전 협의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과거 우발적 충돌에 대비해 북측의 헬기 투입을 통보했던 절차가 이번에는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해 4월 강원도 고성 비무장지대에서 산불이 났을 때 군은 산림청 진화 헬기 투입을 요청하며 대북 안내방송까지 했습니다. 이번 군 헬기는 군사분계선 부근 상공까지 비행했는데 유엔사와 군 당국은 절차 위반과 월선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작전상 보안을 이유로 구체적인 헬기 비행 경위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최근 휴전선 일대에서 국경선화 작업을 재개한 북한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YTN 나혜인입니다. 최근에 단비 소식이 잦지만 봄철 산불 위험을 완전히 씻어내긴 역부족입니다. 불이 나는 가장 큰 원인은 사람들의 부주의인데 4월은 식목일과 청명, 한식이 겹치고 야외 활동이 잦아져 지속적인 주의가 필요합니다. 정혜웅 기자의 보도입니다. 시뻘건 불길이 산등성 위를 집어삼키며 무섭게 번져나갑니다. 지난 2000년 4월 식목일 전후 발생해 열흘 넘게 이어진 동해안 산불입니다. 2005년엔 양양 산불로 천연고찰 낙산사가 잿더미로 변했고 2023년엔 전국 곳곳에서 동시다발 산불이 터지며 무려 5곳이 대형 산불로 확산했습니다. 서울도 인왕산 산불로 시내에서는 처음으로 산불 2단계가 발령됐습니다. 모두 4월 불청객, 산불이 남긴 흔적입니다. 실제 최근 10년 통계를 보면 전체 산불 가운데 54.5%가 3월에서 5월 사이 발생했고 그중 3월과 4월이 가장 많았습니다. 올해도 산불 최대 고비 기간인 4월까지 더 주의가 필요합니다. 주기적으로 단비가 이어지고 있지만 4월은 식목일과 한식을 전후해 입산자와 성묘객들이 늘어 실화로 인한 산불 위험이 급증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양간지풍이라 불리는 고운 건조한 강풍이 잦아 작은 불씨가 순식간에 거대한 화마로 돌변합니다. 비로 인해 건조함은 잠시 완화될 수 있겠지만 이후 기온 상승과 바람의 영향으로 다시 건조해질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결국 산불의 시작은 대부분 사람의 부주의 때문입니다. 산림당국에서 조사한 최근 10년 산불 원인을 보면 입산자 실화가 가장 많습니다. 최근 10년 사이 입산자 실화와 산림 인근에서의 소각행위로 산불이 가장 많이 발생했고
건축물에서의 비하로 인한 산불도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산림 주변 불법 소각 행위는 적발 시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산림당국은 기후변화로 산불이 연중화하면서도 4월은 여전히 위험이 큰 시기라며 산림 주변에서 불씨 관리를 각별히 조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갈수록 심해지는 초미세먼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더 빠르고 정확하게 관측하는 게 관건인데요. 구름에 가려 보이지 않던 먼지까지 확인할 수 있는 이 첨단 인공지능 기술이 국내에 도입됐습니다. 김민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봄철이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불청객 미세먼지. 올해 들어 서울에서만 미세먼지 특보가 벌써 8차례나 내려졌습니다. 미세먼지가 심한 날일수록 정확한 관측이 더욱 중요한데 구름이 낀 날에는 미세먼지가 제대로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가 있었습니다. 환경위성은 우리나라와 중국 등 넓은 지역을 한 번에 관측할 수 있지만 구름에 가리면 일부 지역은 관측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런 한계를 넘기 위해 인공지능 기술이 도입됐습니다. 위성 자료의 기상과 지상 관측 값을 함께 분석해 구름에 가린 지역의 초미세먼지 농도까지 추정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지상에서 측정한 자료, 대기질 예측 자료를 함께 넣어서 인공지능이 다중 의사결정 기법으로 위성 관측 자료와 지상 농도의 관계성을 학습하도록 했고요. 구름에 가린 지역까지 추정하는 그 기법을 개발했을 때 그 초미세먼지 추정 성능이 유사하게 한 80% 추정하는 걸로. 수도권에 비상저감 조치가 내려졌던 지난 2월 13일. 기존 위성에서 잘 보이지 않던 초미세먼지가 AI 기술을 적용하자 수도권 전반에 걸쳐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분석 속도도 빨라졌습니다. 기존에는 2시간 정도 걸렸지만 이제는 1시간 이내로 단축돼 한결 빠르게 예보에 활용할 수 있는 겁니다. 첨단 기술이 더해진 관측으로 대응이 더욱 빠르고 정확해지면 건강 문제 등 미세먼지로 인한 사회적 손실도 줄어들 걸로 기대됩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BTS의 새 앨범 아리랑과 타이틀곡 스윕이 영국 오피셜 앨범 차트 4위와 싱글 차트 5위를 기록했습니다. 현지 시간 4일 영국 오피셜 차트에 따르면 스윕은 싱글 차트 5위에 올라 2주 연속 차트 진입에 성공했고 바디 투 바디와 노멀도 각각 49위와 74위를 차지하는 등 총 3곡이 탑 100에 올랐습니다. 또 아리랑으로 앨범 차트 4위에도 올랐는데 1위였던 전주보다 3계단 하락한 순위입니다. K-팝이라는 표현이 어느덧 익숙해진 한국 대중음악은 시대마다 대중들의 수요와 사회적 인식을 반영하며 꾸준히 변화해 왔습니다. 최근 눈에 띄는 건 사랑이나 연애 대신 나다움을 말하는 여성 그룹 노래들이 확연히 늘어났다는 건데요. 그 배경을 송재인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국내 최대 음원 플랫폼의 실시간 차트. 그룹 BTS 신곡들의 뒤를 잇는 건 얼마 전까지 1, 2위를 다투던 아이브와 키키입니다. 같은 소속사 선후배인 두 그룹은 노래를 통해 전하는 메시지에도 공통점이 있습니다. 소문에 휘둘리지 않고 나의 길을 걷겠다고 선언하고 왜 매력코드 숫자를 상징으로 삼아 나를 쉽게 규정할 수 없을 거라고 말합니다. 돌이켜보면 과거에는 흔하지 않았던 가사입니다. 사회 경제적 위기를 맞았던 90년대 말 1세대 여성 그룹들의 헌신적인 사랑 노랫말은 대중들의 큰 호응을 끌었습니다. 2000년대 중반부터 10년대 후반까지 등장한 2세대, 3세대 그룹 노래에서는 조금 더 적극적인 여성상을 보였지만 그때도 단골 주제는 역시 연애였습니다. 그랬던 3세대 그룹조차 연애 같은 관계나 외부의 시선 대신 나만의 이야기를 노래하는 오늘날. 현장에서는 하루가 다르게 흐름이 달라지는 걸 느낍니다. 저 높이 올라갈 거야 약간 이런 게 있었다면은
요즘 5세대 아티스트 같은 경우는 뭔가 이렇게 성취를 하는 거를 중요시하는 경향이 좀 줄어든 것 같아요. 그냥 누가 뭐래든 나는 나고 그냥 나다운 걸 찾고. 작사가 지망생들의 노랫말에서도 나다움이 대세라는데 이는 사회 변화는 물론 대중 수요와도 맞닿아 있습니다. K-팝의 소비층의 다수가 여성이라는 점도 있고 팬덤의 주류의 정서가 약간 페미니즘이라든지 뭐 그런 뭐 여성의 지위가 좀 올라가는 그런 방향으로 인식이 잡혀 있어서 전문가들은 이런 변화가 K-팝 산업 성장에도 이바지했다고 분석합니다. K-팝이 전 세계적으로 인기가 있는 거는 연가라고 하는 사랑 노래 때문이 아니고 전 세계 청춘들의 상황과 처지를 헤아리면서도 주체성과 이제 성장 가능성을 이야기하기 때문이라서 시대의 정서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해온 K-팝. 이제 그 중심에는 주체적 가치관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프로야구 두산이 잇단 수비 실수와 함께 스스로 무너지며 4연패에 빠졌습니다. 삼성은 40대 노장 최용우와 강민호의 맹타를 앞세워 4연승을 달렸습니다. 프로야구 소식 허재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시즌 초반부터 투타 모두 집중력을 잃은 듯한 두산은 경기 내내 실책성 플레이를 연발했습니다. 1회부터 페라자의 빗맞은 타구를 유격수 박찬호가 제대로 잡지 못해 노아웃 2, 3루 위기를 자초하더니 문현빈의 타구를 좌익수 박지훈이 흘리면서 2점을 함락했습니다. 5회에는 강백호의 병살타성 타구를 박준순이 어이없이 놓치면서 만루 위기를 맞았습니다. 병살타로 이닝을 마무리하는 대신 만루 위기를 자초한 건데 이후 희생플라이와 중전 적시타, 볼넷과 몸에 맞는 볼이 이어지며 점수차는 순식간에 6점까지 벌어졌습니다. 프로 수준이라고 보기 힘든 실책 퍼레이드 속에 두산은 4연패에 빠지며 올 시즌도 최하위권으로 추락했습니다. 83년생 최용우가 오른쪽 담장을 넘어가는 솔로 홈런을 터뜨리고 85년생 강민호가 1타점 적시타로 동점을 만듭니다. 8회에는 원아웃 2, 3루 기회에서 강민호가 다시 2타점 적시타를 터뜨리며 짜릿한 역전승을 이끌었습니다. 40대 큰형님들의 활약 속에 삼성은 개막 2연패 뒤 4연승을 달렸습니다. 야구를 오래 했지만 저도 이렇게 개막전부터 이렇게 오래 못 친 적이 없었는데 저도 좀 당황하기도 했었는데 그래도 오늘 계기로 좀 편안하게 타석에 들어가면 앞으로 더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LG는 8회에만 대거 넉 점을 뽑아내며 키움의 짜릿한 역전승을 거뒀고 NC는 선발 테일러의 5이닝 무실점 역투를 앞세워 기아를 꺾었습니다. YTN 허재원입니다. 반세기 만에 달로 향한 유인 탐사선 아르테미스 2호가 지구보다도 달에 더 가까운 지점을 지나면서 순조롭게 비행하고 있습니다.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는 현지 시간 4일 아르테미스 2호 우주비행사들이 목적지인 달까지 거리의 절반 이상을 통과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나사에 따르면 현재 달까지의 거리는 17만 7천 킬로미터 정도로 발사 5일 차인 다음 날 달의 중력 영향권에 진입하게 됩니다. 식목일이자 청명입니다. 오늘 아침은 어제보다 쌀쌀합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7.3도로 한 자릿수고요. 낮 기온도 서울이 17도로 어제보다 기온이 낮겠습니다. 일교차가 10도 안팎으로 크게 벌어지니까 겉옷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오늘 오전까지 중부와 전북을 중심으로는 공기가 탁하겠고요. 오늘 오후 동안 구름만 가끔 많다가 밤부터 흐려집니다. 중부지방은 비가 시작이 되겠고 내일 오후에는 그치겠습니다. 내일까지 5에서 20mm 정도의 비가 전국적으로 오겠는데 곳에 따라 돌풍과 벼락도 예상됩니다. 현재 기온 살펴봅니다. 현재 춘천은 8.6도, 대구가 8.7도고요. 낮 기온은 서울이 17도를 비롯해 세종, 대전 17도, 대구 20도, 창원은 18도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내일 비가 그친 뒤 목요일에 또 한 차례 전국에 비 예보 들어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타트 2부 마칩니다. 잠시 후 3부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